20세기 소설 중에 정말 이상하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작품을 꼽으려면 바로 이 양철북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건 그냥 책이 아니고요. 뭐랄까, 한 시대 전체의 침묵을 그냥 깨부숴버린 그런 거대한 북소리 같은 거였죠. 오늘 바로 그 북소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소설의 시작부터가 정말 황당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왜? 도대체 왜 3살짜리 아이가 나 이제부터 안 자랄 거야 하고 결심을 했을까요? 아니, 어떤 세상이면 3살배기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양철복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. 그건 바로 저항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몸의 성장을 딱 멈춰버리는 거, 이게 사실은 위선으로 가득 찬 어른들의 세계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반항이었던 거죠.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 저항의 한가운데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오스카 마체라트가 서 있습니다. 근데 이 친구 무기가 좀 특이해요. 하나는 양철북, 또 하나는 유리를 그냥 박살 내버리는 엄청난 비명소리.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그 세상에 맞서는 겁니다. 오스카는요, 절대 평범한 주인공이 아니에요. 몸은 3살에 멈춰 있지만 그 작은 몸으로 오히려 누구보다 더 날카롭게 그 시대의 미친 짓들을 다 지켜보고 기록하는 거죠. 일종의 관찰자인 셈이에요. 그리고 그의 북소리는 마치 잊혀진 기억들을 다시 불러내는 주문 같았다고 할까요? 오스카가 저항하는 방식, 이게 참 독특해요. 한번 보세요. 먼저 성장을 멈춘다.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? 아니에요. 나는 당신들 같은 어른이 되지 않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도덕적 선언인 겁니다. 그리고 양철북, 이걸 두드리면서 거짓말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기억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. 마지막으로 비명, 소리를 질러서 유리를 깨버리는 건 결국 가식과 침묵이라는 사회의 유리벽을 박살내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. 다 그만의 언어이자 무기였던 셈입니다. 그렇다면 오스카가 그렇게까지 맞서 싸우려 했던 세상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? 그건 바로 전쟁이 끝난 독일을 뒤덮었던 거대한 침묵, 일종의 집단적 기억상실이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두 모습이 당시 독일의 모순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. 한쪽은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폐허인데 다른 한쪽에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죠.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나치라는 끔찍했던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자, 다 덮고 0시부터 새로 시작하자 하는 그런 엄청난 압박감에 휩싸여 있던 시기였어요. 이 말이 딱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전쟁이 끝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진실을 외면했다. 작가 귄터 그라스가 파헤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.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리는 이 기묘한 현상, 그리고 그 뒤에 남은 텅 빈 도덕적인 공백 말이죠. 자,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쓴 작가 귄터 그라스한테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?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가 그렇게 깨부수려고 했던 그 침묵 속에 사실은 자기 자신의 비밀도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었거든요. 그의 인생을 쭉 따라가 보면 그가 비판했던 독일 현대사의 모순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. 폴란드와 독일의 애매한 경계였던 단치의에서 태어났고 10대 때 나치 무장 친위대에 징집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는 양철북으로 독일의 양심으로 떠올랐다가 노벨상까지 받았죠. 그러다 2006년에 사실 나 친위대였다고 고백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. 그러니까 그는 역사를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라 그 폭풍의 한가운데를 통과해온 사람이었던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소설이 대체 어떤 방법으로 한 나라가 통째로 잊고 싶어하는 그 기억을 억지로라도 마주하게 만들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. 균터 그라스는 그냥 평범한 방법은 쓰지 않았어요. 첫째, 그로테스크한 시점, 3살배기 오스카의 눈으로 보니까 어른들의 세상이 얼마나 이상하고 끔찍한지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. 둘째, 풍자.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 심각하게 모여있는 나치 집회에서 북을 막 쳐서 이걸 웃기는 왈츠로 바꿔버려요.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. 마지막으로 마술적 리얼리즘. 현실 역사에다가 말도 안 되는 환상적인 사건들을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현실 자체가 이만큼 미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노벨상 위원회가 이런 평가를 내린 겁니다.
그의 작품은 역사에 잊힌 얼굴을 그로테스크하고 어두운 우화로 묘사한다. 그렇죠. 그는 진실을 예쁘게 포장하는 대신 오히려 좀 기괴하고 어두운 이야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외면했던 역사의 맨 얼굴을 똑바로 보게 만든 겁니다. 자, 그럼 이 양철북이라는 소설이 독일 또 전 세계에 남긴 그 어마어마하고도 좀 복잡한 유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때는 1959년.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독일 사회는 정말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. 왜냐하면 모두가 쉬쉬하면서 덮어두려고만 했던 그 과거를 그냥 정면으로 까발려 버렸으니까요. 그리고 이 충격은 독일 안에만 머물지 않았어요. 무려 4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면서 양철북의 북소리는 그냥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잊지 말라고 외치는 전 세계적인 목소리가 된 거죠. 특히 1979년에 만들어진 영화는 정말 대단했어요.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글쎄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이랑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그냥 동시에 다 받아버린 겁니다. 소설 원작 영화가 이렇게 영화계 최고상을 싹쓸이하는 건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귄터그라스라는 인물이 정말 복잡해집니다. 한쪽에서는 독일이 과거를 반성하도록 이끈 국가의 양심 그 자체였어요.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60년 동안이나 자기가 10대 때 나치 친위되었다는 사실을 숨겨왔던 거죠. 침묵하지 말라고 외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 엄청난 아이러니죠. 하지만 작가 개인의 논란과는 별개로 양철북이라는 작품이 오늘날 독일을 만드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. 독일이 과거사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기억하려는 태도, 이걸 기억의 문화라고 부르는데요. 바로 이 문화의 초석을 다진 게 양철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결국 양철북은 책을 덮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 역사에도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들이 있잖아요?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? 무엇이 우리에게 그 진실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까요? 오스카의 그 시끄러운 북소리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소리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.